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인간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 본 사람, 그 사람한테 너무 오래 마음을 줬던 것. 우리는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마음도 몸도 지쳐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본성이 독이면 그 사람은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지 말아야 하는가? 그들은 왜 절대 변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멀어져야 하는가? 본성은 언제 드러나는가? 사람은 처음 만날 때가 제일 좋아. 7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이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계셨던 분이 수천 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신 분이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선생님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요. 이 사람도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환갑을 넘기고 나니 보이더군요. 사람의 본성은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위기가 온다는 것의 의미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순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익이 걸렸을 때입니다. 둘째, 권력이나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셋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평온한 날들 속에서는 누구나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배려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여유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진짜 사람은 그 여유가 사라졌을 때 드러납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변한 순간 65세의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손주 보고 거의 50년을 함께 했죠. 명절 때마다 서로 집에 놀러 가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같이 웃고 그런 사이였어요.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생겼고 집까지 넘어갈 뻔했죠. 그때였어요. 그 친구한테 잠깐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1,000만 원. 2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죠. 김 여사님은 휴지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거절하는 건 괜찮아요. 누구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이 김 여사, 나는 친구랑 돈 문제로 엮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남편이 사업 실패한 게 나한테는 좋아. 너 잘난 척하는 거 보기 싫었거든. 그렇게 말하더군요.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질투했구나.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남편이 성공하고 애들이 잘 되는 게 속으로는 불편했구나. 50년 동안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가?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평가의 황금 시간대는 더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 돈이 걸렸을 때 70대 초반의 이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같이 일한 동업자가 있었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죠. 회사가 잘 될 때는 서로 의지하고 어려울 때는 같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정리하고 재산을 나눌 때였어요. 이 사장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변하더군요.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고, 자기 아이디어로 회사가 커진 거라고, 자기가 손해봤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법정까지 갔죠.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은 30년 동안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구나. 누가 더 이득을 받는지, 누가 더 손해를 받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다 꺼낸 거예요. 돈이 걸리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 권력의 균형이 깨졌을 때. 68세의 정 여사님은 30년 넘게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녀회장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잘해줬어요. 정 여사님, 정 선생님 하면서 말이에요. 나도 우쭐했죠. 내가 인망이 있나 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정 여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회장직을 내려놓은 다음부터는 달라지더군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 와요. 모임에 가도 구석 자리예요. 예전에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건성으로 듣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직책을 좋아한 거구나. 권력이 있을 때만 좋아하는 거구나. 이것이 권력의 함정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사라지면 진짜 관계만 남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72세의 최 선생님은 오랜 지병 끝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문병객들이 끊이질 않았죠. 꽃다발, 과일 바구니. 병실이 꽉 찼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싶었죠. 최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달라지더군요. 문병객이 뚝 끊겼어요. 전화도 뜸해졌고요. 3주째 되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같이 등산 다니던 친구들, 매주 만나던 동호회 사람들. 다들 사라졌어요. 그때 한 명만 남았어요. 내가 가장 무시하던 후배였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만나도 별로 할 말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매일 병문 안을 왔어요. 말없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가끔 웃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2달을 왔더군요. 최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배님, 저는 그냥 선배님이 좋아서 온 거예요.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상관없어요. 진짜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5가지 상황. 수십 년을 살아온 시니어 분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상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상황 1. 유산 상속이 걸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형제들이 다들 잘 지냈어요. 69세 송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고 부모님 생신 때마다 같이 축하하고 우리 집안은 우애가 좋다고 자랑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나오자마자 전쟁이 시작됐어요. 장남인 오빠는 자기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다고 했어요. 동생은 자기가 더 어려우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아예 제외하려고 했어요. 결국 법정까지 갔죠. 60년을 형제로 살았는데 돈 때문에 남남이 됐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명절에도 안 만나요. 유산 상속은 가장 잔인한 인간성 테스트입니다. 평생 숨겨왔던 욕심, 질투,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황 2. 병에 걸렸을 때. 결혼 40년 만에 알았어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71세 한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했죠.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아프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밥은 누가 해줘. 청소는 누가 해. 아팠던 건 유방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아플 때 걱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기가 불편한 것만 생각했죠. 항암 치료하는 동안 남편은 병문 안을 거의 안 왔어요. 오면 5분도 안 돼서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대신 딸이 매일 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병은 사람의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플 때 옆에 있습니다. 상황 3. 당신이 실패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67세 윤 사장님의 회상입니다. 골프도 같이 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술도 같이 마시고 전화하면 다들 달려왔어요. 형님, 사장님 하면서요. 나는 내가 인복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자마자 사람들이 사라지더군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문자 보내도 답장 없어요. 만나자고 하면 바쁘대요. 제일 아팠던 건 어떤 친구는 아예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내가 연락할까 봐요. 30년 친구였는데요. 성공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상황 4. 부탁을 거절했을 때.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죠. 74세 신 여사님의 고백입니다. 이웃이 아이 봐달라고 하면 봐줬어요. 친척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줬어요. 친구가 무거운 거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줬어요. 내 몸이 힘들어도 참았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70이 넘어서는 몸이 안 따라주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한 번은 거절했어요. 아이 봐달라는 부탁을요. 그날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웃이 돌변하더군요. 신 여사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화를 냈어요. 마치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무료 보육 도우미로 본 거구나. 내가 도움이 되니까 친하게 지낸 거구나. 한 번 거절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용 가능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친절했던 것입니다. 상황 5. 당신이 애노라고 말했을 때.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말을 따랐어요. 73세 조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이사 가자고 하면 이사 갔어요. 친척 집에 가자고 하면 갔어요. 뭘 먹을지, 주말에 뭘 할지, 돈을 어떻게 쓸지. 다 남편이 결정했어요. 나는 그저 따랐죠.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이러더군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왜 아빠 말만 들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내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번에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내 말 안 들을 거면 혼자 살아. 심지어 당신 요즘 이상해졌어. 누가 꼬드긴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남편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나를 좋아했던 거구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편했던 거구나. 애노라고 말했을 때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의 편리함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3가지 신호. 나는 평생 이용당하며 살았어요. 68세 민 여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주면 고마워할 거야. 나중에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겠지 하는 순진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민 여사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패턴을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신호 1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 사라지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 70대 초반의 강 선생님은 40년 넘게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그중 20년은 교감, 교장 선생님으로 지내셨죠. 교장으로 있을 때는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후배 교사들, 학부모들, 지역 인사들. 하루에도 전화가 몇 통씩 오고 문자가 수십 개씩 왔죠.
강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연락들의 90%는 부탁이었어요. 누구 자녀를 좋은 반에 배정해달라, 누구 친척을 학교에 채용해달라, 이런 행사에 참석해달라, 저런 모임에 와달라. 끊임없는 부탁이었죠.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영향력이 있구나 하는 착각이었죠. 그러다 강 선생님이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임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연락이 뚝 끊겼어요.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명절 인사도 안부 전화도 없어졌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중 한 명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이었죠.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더니 첫마디가 선생님, 혹시 교육청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제 조카가 교사 임용시험을 봤는데 였어요. 강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권력과 영향력을 좋아했던 거죠. 내가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까 연락을 끊은 거예요. 패턴을 알아보는 법. 이용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신호는 선택적 출현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라는 인사 뒤에 항상 부탁이 따라온다. 부탁을 들어주면 고맙다고 하지만 그 후로 다시 연락이 없다. 다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또 나타난다. 65세 박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대학 동기가 있었어요. 졸업하고 30년 동안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오랜만이다. 우리 한번 만나자. 하더군요. 반가웠죠. 30년 만에 친구가 연락했으니까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좋았어요. 그런데 2차로 가서 술이 좀 들어가니까 본색이 나오더군요. 야, 너 증권회사 다니잖아. 요즘 뭘 사면 돼? 나 좀 도와줘. 결국 그거였어요. 30년 만에 연락한 이유가 주식 정보를 얻으려는 거였죠. 그때부터 몇 달 동안은 연락이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이 주식은 어때? 저 주식은 오를까? 물어봤죠. 나도 처음에는 친구니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조언으로 돈을 벌고 나니까 또 연락이 뚝 끊기더군요. 6개월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주식이 폭락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야, 지금 뭘 사야 돼? 박 선생님은 그제야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무료 재무 상담사로 본 거구나.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는 법. 진짜 관계는 일상을 함께합니다. 별일 없을 때도 연락한다. 뭐 해? 잘 지내? 라는 가벼운 안부를 묻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신다. 서로의 근황을 궁금해한다. 가짜 관계는 목적만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인사는 짧고 본론으로 빨리 들어간다. 부탁이 끝나면 연락이 끊긴다. 당신의 안부에는 관심이 없다. 72세 황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옆에 있는 사람이죠. 70 넘어서 친구가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몇 명이 진짜 친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어제 뭐 했어?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중 90명은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10명만 진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신호 2 당신이 베풀면 당연하게 여긴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69세 오 여사님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남이 힘들면 도와주고 부탁하면 들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빌려주고.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시누이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웠죠. 그래서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돈도 빌려주고 애들 옷도 물려주고 명절 때는 용돈도 주고.
20년 넘게 그렇게 했어요. 오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고마워. 이렇게 건성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도 안 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봤더군요. 더 가슴 아팠던 건 내가 한 번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예요. 20년 넘게 도와줬으니까 한 번쯤은 도와주겠지 싶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한 말이 언니는 여유가 있으니까 날 도와준 거잖아. 나는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줘. 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내 도움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구나. 당연함의 함정. 이용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신호는 당연시하기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갚죠? 이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반복되면 태도가 바뀝니다. 첫 번째 정말 고마워요. 두 번째 고마워요. 세 번째 그래 고마워. 네 번째 말도 안 함. 다섯 번째 당연히 해줘야지. 67세 서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아들 친구 엄마가 있었어요. 그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방학 때 여행 가면 같이 데리고 가고 외식하면 같이 사주고.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엄마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손편지도 쓰고 작은 선물도 주고 죄송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몇 번이나 인사했죠.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달라지더군요. 내가 아들만 데리고 여행 가려고 하면 우리 애는 왜 안 데려가요? 하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애도 데려가야 한다는 투였죠.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드님 혼자만 좋은 경험 시키지 말고 우리 애도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은 함께 자라야 해요. 마치 내가 의무를 저버리기라도 한 것처럼요. 서 선생님은 그제야 도움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때 배웠어요. 도움이 계속되면 감사가 권리로 바뀐다는 것을요. 경계를 테스트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계속 테스트합니다.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차 좀 태워줄 수 있어요? 잠깐만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급한데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당신이 들어주면 부탁이 점점 커집니다. 이번 주말에도 태워줄 수 있어요? 오늘은 저녁까지 애 좀 봐주세요. 이번에는 10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71세 임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이 처음에는 쌀 한 컵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내일 바로 갚을게요. 하더군요. 나는 흔쾌히 빌려줬죠. 그런데 빌린 쌀을 안 갚더라고요. 뭐 쌀 한 컵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간장, 설탕, 계란 계속 빌려가더니 나중에는 잠깐 10,000원만 빌려줘요. 애 학원 가는데 차로 좀 태워줘요. 오늘 바쁜데 애 좀 봐줘요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오늘은 안 돼요 했더니 화를 내더군요. 이웃끼리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하면서요. 임 여사님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마치 내가 빚진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를 구분하는 법. 진짜 감사하는 사람. 사소한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묻는다. 나중에라도 돌려주려고 노력한다. 더 큰 부탁을 하기 전에 주저한다. 미안해요. 또 부탁드려서. 라고 말한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고맙다는 말이 점점 줄어든다. 갚으려는 시도가 없다. 부탁이 점점 커진다. 거절하면 서운해한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고 말한다. 신호 3 그들의 문제가 항상 당신의 책임이 된다. 책임 전가의 달인들. 74세 한 여사님은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딸이 셋이었어요. 다들 잘 키우고 싶었죠. 그런데 셋째가 유독 힘들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사고도 자주 치고
그래도 내 딸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어요. 대학도 몇 번을 떨어졌어요. 그때마다 재수 학원비를 대주고 과외를 시키고 결국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죠.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됐어요. 3년 동안 백수로 지냈어요. 한 여사님의 목소리에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딸이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날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됐어. 엄마가 어릴 때 공부 습관을 안 잡아줘서 이래.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나는 30년 넘게 그 애를 위해 살았어요. 다른 딸들한테는 미안할 정도로 셋째한테만 신경 썼죠. 그런데 모든 게 내 탓이 되더군요. 더 가슴 아팠던 건 딸이 40이 넘어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 실패도 엄마 탓, 직장 생활 실패도 엄마 탓, 돈이 없는 것도 엄마 탓.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평생 자기 인생의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며 살 거구나. 문제 제조기들의 특징. 이용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신호는 책임 전가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항상 다른 사람입니다.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남편이 이해를 안 해서, 친구가 배신을 해서, 엄마가 나를 제대로 못 키워서. 67세 권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조카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죠. 사고도 자주 치고 학교에서도 말썽을 부리고. 그런데 항상 남 탓이었어요. 중학교 때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갔을 때도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였고, 고등학교 때 시험에서 컨닝하다 걸렸을 때도 선생님이 날 미워해서 억울하게 걸렸어요 였죠. 직장을 5번 바꿨어요. 그때마다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동료들이 나를 따돌려서, 회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해서였어요. 한 번도 내가 잘못해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항상 가족의 몫이었어요. 변호사 비용, 위로금, 퇴직 후 생활비. 다 우리가 됐죠. 권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똑같아요. 여전히 문제를 만들고,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여전히 가족한테 손을 벌려요. 절대 안 변해요. 희생자 코스프레.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세상이 나한테 너무 가혹해. 나는 항상 손해만 봐. 다들 나를 이해 못해.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내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 가족이잖아, 도와줘야지.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마지막이야. 73장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매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사업 실패만 했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운이 없어서, 동업자가 배신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였어요. 그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돈을 빌려갔어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다 갚을게. 제발 도와줘. 하면서요.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나중에는 몇천만 원. 30년 동안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니까 1억이 넘더군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갚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고 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매제가 처남을 이렇게 야박하게 대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여유가 있잖아. 가족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 거구나. 문제를 만들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vs 이용하는 사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갚으려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쓴다.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용하는 사람.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든다. 항상 남 탓을 한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 의존하려는 마음만 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73세 김 선생님이 손자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믿었어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했죠. 다음에 꼭 갚을게. 너한테는 절대 거짓말 안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말들을요. 김 선생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말은 공짜예요. 아무 데가 없이 할 수 있죠. 하지만 행동은 달라요.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패턴 1 다음에라는 말의 함정. 약속의 달인, 실행의 무능력자. 68세 이 여사님은 40년 지기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약속을 정말 잘했어요. 항상 다음에 내가 살게,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다음에는 꼭 갚을게라고 말했죠. 처음 몇 년은 다음을 기다렸어요. 이 친구가 형편이 나아지면 약속을 지키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이 여사님은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어느 날 한번 적어봤어요. 그 친구가 다음에라고 한 약속들을요. 40년 동안 273번이었어요. 식사 약속, 돈 갚기, 도움 주기. 273번의 다음에였죠. 그런데 실제로 지켜진 약속은 단 3번이었어요. 273번 중에 3번.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그 친구에게 다음에는 안 할 거야 라는 뜻이었다는 것을요. 거절하기 싫으니까,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으니까 다음에라고 말한 거였어요. 다음에의 심리학.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지연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패턴. 당장 거절하기는 불편하다. 그렇다고 실제로 할 생각은 없다. 해결책 다음에라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잊어줄 거라고 기대한다. 66세 정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동생이 그랬어요.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내자고 했더니 형 미안해. 지금 좀 어려워. 다음 달에 줄게 했어요. 다음 달이 되니까 이번 달도 좀 빠듯해. 다다음 달에는 꼭 줄게였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2번의 다음에였어요. 결국 부모님 병원비는 다 제가 됐어요. 동생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할 때는 똑같이 반씩 나누자고 하더군요. 정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다음에라는 말은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은 평생 안 변하는구나. 다음에를 구별하는 법. 진짜 다음에.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다. 다음 주 금요일에. 왜 지금은 안 되는지 명확히 설명한다. 스스로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한다. 실제로 연락해서 약속을 지킨다. 가짜 다음에. 막연하게 나중에, 다음에만 반복한다.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는다. 당신이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 상기시키면 또 다른 다음에를 말한다. 71세 송 여사님의 조언입니다. 이제는 다음에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오로 받아들여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안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돼요. 자연스럽게요. 패턴 2 변하겠다는 약속의 무게. 100번째 2번이 마지막. 70세 윤 여사님은 35년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는 이해했죠. 사회생활 하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군요. 매일 밤 취해서 들어오고 주말에도 마시고 명절에도 마시고 술 안 마시는 날이 없었어요. 윤 여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싸웠어요. 내가 울면서 제발 술 좀 줄여달라고 하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안 마실게.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변할게. 처음에는 믿었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일 후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싸우면 또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35년 동안 세어보니까 남편이 이번이 마지막, 내가 변할게라고 한 게 수백 번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윤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변하지 않을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실제로 변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변화의 거짓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은 나 변할게입니다. 그들의 패턴. 문제가 생기면 미안해, 내가 변할게. 며칠 지나면 똑같은 행동 반복. 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정말 변할게. 또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행동. 67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도박을 했어요. 처음 알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 안 할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믿어주세요.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나는 아들을 믿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변하겠지 싶었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또 발각됐어요. 이번에는 빚이 1,000만 원이었어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 할게요. 병원 치료도 받을게요. 아버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나는 또 믿었어요. 그리고 빚을 갚아줬어요. 그 후로 5번이 더 있었어요. 5번 모두 똑같았어요. 무릎 꿇고 울고 2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도박하고 지금은 70이 넘었는데도 아들은 아직도 도박을 해요. 50이 다 된 나이에도요. 변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변화 vs 가짜 변화.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바뀐다.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상담, 치료 등. 변화의 과정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작은 성공도 기뻐하며 쌓아간다. 가짜 변화를 말하는 사람. 말만 그럴듯하고 행동은 그대로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구체적인 변화 계획이 없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한다.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패턴 산말로는 당신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는 말의 무게. 72세 한 여사님은 50년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늘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도 전화할 때도 잘 때도 여보 사랑해 했죠.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좋았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40년을 같이 살고 나니까 보이더군요. 남편의 사랑에는 말일 뿐이라는 것을요. 한 여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남편은 사랑해라고 말했지만 병원에는 안 따라왔어요. 일이 바빠서라고 했죠.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남편은 사랑해, 힘내라고 했지만 집안일은 전혀 안 도왔어요. 남자가 뭘 도와줄 게 있어라고 했죠. 내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남편은 사랑해, 내가 옆에 있잖아라고 했지만 정작 내 이야기는 듣지 않았어요. 스마트폰만 보면서요. 한 여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요. 사랑해라는 말을 1000번 듣는 것보다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더 큰 사랑이더군요. 말의 인플레이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말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말은 점점 더 과장되고 너 없으면 못 살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하지만 행동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기념일을 잊는다. 약속을 어긴다. 부탁을 거절한다.
중요한 순간에 없다. 69세 서 여사님의 경험입니다. 딸이 이혼했어요. 힘든 시기였죠. 사위가 바람을 피워서 쫓겨났는데 딸은 정신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때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걱정 마세요.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해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구나 싶었죠. 서 여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일십하고 다들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그때 한 명만 남았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사랑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매일 와서 밥을 같이 먹어주고 산책을 같이 해주고 말없이 옆에 있어줬어요. 6개월 후에 딸이 나한테 말했어요. 엄마, 진짜 친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더라. 말과 행동의 간극.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말은 적어도 행동은 많다. 힘들 때 옆에 있다. 불편한 일도 함께한다. 말없이 도와준다. 당신의 필요를 먼저 챙긴다. 말만 하는 사람. 말은 많아도 행동은 없다. 편할 때만 나타난다. 불편하면 피한다. 도움을 요청해야 겨우 움직인다. 자기 필요만 챙긴다. 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 이유 1.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 74세 김 선생님의 통찰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고통이 있어야 해요. 지금 방식으로 살다가 큰 손실을 봐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변하는 거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받아주니까요. 약속을 안 지켜도 상대방이 화내다가 결국 넘어가죠. 거짓말을 해도 또 믿어주죠. 변하겠다고 하고 안 변해도 또 기회를 주죠. 김 선생님은 손자에게 이렇게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손실을 봐야 변해. 내가 계속 받아주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왜 변하겠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다 해주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 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 68세 이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습관은 무섭습니다. 40년, 5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70이 넘어서 갑자기 변할 수는 없어요. 말로만 때우고 약속은 안 지키고 책임은 회피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비뚤어지게 자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곧게 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의 습관은 그 사람의 나무결이 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이유 3변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 71세 박 여사님의 경험담입니다. 남동생이 평생 백수로 살았어요.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했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돈을 주셨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줬어요. 우리는 동생이 변하기를 바랐어요. 이러다가 정신 차리고 일하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안 변하더군요. 왜 안 변했을까요? 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고 집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 왜 변하겠어요? 박 여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 변해요. 지금 방식으로 살 수 없을 때 비로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도와주니까 동생은 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73세 정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더 이상 말을 믿지 않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100번째 들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기. 한 번만 더가 100번째라면 그건 당신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떠안지 않기. 상대방의 문제는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경험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할 수 없는 것. 70세 최 여사님의 깨달음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애썼어요. 설득하고 울고 싸우고 빌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그런데 70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요. 변화는 본인이 원할 때만 일어나는 거더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어요. 이런 남편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이었어요.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 상대방의 습관을 바꾸기.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기. 당신의 반응을 바꾸기.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기. 마지막 교훈 패턴을 보라. 75세 장 선생님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세상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그런데 같은 일이 10번, 20번, 100번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한 번의 약속 위반을 보지 마세요. 패턴을 보세요. 매번 약속을 어기나요? 매번 마지막이라고 하나요? 매번 변하겠다고 하나요? 그렇다면 그게 답이에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채로 평생을 살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 괜찮아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건 위험해요. 76세 조 선생님은 50년 가까이 정신과 상담사로 일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리고 터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다쳐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다치죠. 조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해요.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어요. 에너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0이 넘으면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고 싶다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해요. 신호 1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일상의 지뢰밭. 69세 한 여사님은 4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매일이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작은 일에도 화를 냈어요. 밥이 조금 늦으면 화를 내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TV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으면 화를 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폭발했어요. 한 여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화가 날 수도 있고 오전에는 괜찮았던 일이 오후에는 폭발할 수도 있고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눈치를 봤어요. 남편 얼굴색을 살피고 목소리 톤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 집에 놀러온 손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왜 항상 무서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작은 분노의 누적 효과. 71세 김 선생님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다가 결국 따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잘 냈어요. 큰일이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죠. 손주 우유를 찬 거 줬다고 화내고 빨래를 다르게 겠다고 화내고 방문을 조용히 안 닫았다고 화내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었어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니까 육아가 힘드니까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2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군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매일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조심하고 70 넘어서 그렇게 살려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내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나왔어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평온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감정의 롤러코스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기분이 좋아 보인다. 농담도 하고 웃는다. 오늘은 괜찮겠구나 안심한다. 점심. 갑자기 인상이 굳는다. 말투가 차갑게 변한다. 뭐가 잘못됐나? 걱정하기 시작한다. 저녁. 작은 일로 폭발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다. 또 시작이구나 절망한다. 밤. 진정되고 미안하다고 말한다. 다음부터는 참을게 약속한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기대한다.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68세방 여사님의 고백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똑같은 패턴이었죠. 폭발하고 미안하다 하고 또 폭발하고 또 미안하다 하고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것을요. 40년 동안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진짜 마지막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70이 넘어서 이혼하기로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이 나이에 왜 이혼을 해요? 조금만 더 참아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못 참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랐어요. 신호 2. 자기 감정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 내가 화낸 건 내 탓이야. 73세 서 선생님은 아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우리한테도 잘하죠. 그런데 아들이 화를 자주 내요. 그리고 항상 며느리 탓을 해요.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내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화낼 일이 없었어. 내가 화낸 건 다 내 때문이야 라고요. 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울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밥을 일찍 해도 화내고 늦게 해도 화내고 뭘 해도 화를 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며느리한테 떠넘기는 거죠. 내가 화낸 건 내 탓이라고요. 감정의 책임 전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내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화낼 일이 없었어. 내가 화낸 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70세 윤 여사님의 경험입니다. 남편이 일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나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밥이 늦었다고, 집이 정리가 안 됐다고, TV 소리가 크다고. 온갖 이유를 다 붙였죠. 나는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화낸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윤 여사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 해줬으면 내가 화를 안 냈을 거 아니야. 결국 내 탓이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감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항상 남 탓을 할 거구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실제 상황.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른다. 아내가 놀라서 왜 그래요? 라고 묻는다. 남편이 더 화를 낸다. 남편의 해석.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너는 내 기분도 안 물어보고
내 말투가 차가워서 내가 더 화가 났어. 내가 화낸 건 내가 나를 배려 안 해서야. 결과. 원래 피해자 아내가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배려가 부족했나. 내가 더 잘해야겠다. 가해자 남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67세 정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30년 동안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잘해야지 생각했죠. 그런데 딸이 어른이 되어서 나한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화내는 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30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신호 3분노 후에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사과의 패턴. 72세 이 여사님은 50년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화를 낸 후에 항상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과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과였냐면요. 남편의 사과 패턴. 내가 좀 화를 냈지. 미안해. 무덤덤하게. 됐어. 이제 그만하자. 짜증스럽게. 내가 사과했잖아. 뭘 더 원해? 화를 내며.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우리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자. 책임 회피. 진짜 사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과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사과는 그냥 형식이었어요. 사과했으니까 이제 이 얘기 끝이라는 식이었죠. 미안하다는 말의 무게. 69세 한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면 항상 화를 냈어요.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말했죠. 아버지, 어제 제가 술 먹고 실수했죠?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 사과를 받아줬어요.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지, 미안하다고 하니까 용서해줘야지 생각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술 먹고 화내고 다음날 사과하고 또 술 먹고 화내고 또 사과하고. 한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의 미안해는 진심이 아니라 습관이구나. 사과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진짜 미안한 사람은 행동이 바뀌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아들은 30년 동안 똑같았어요. 사과는 하되 행동은 안 바뀌었어요. 변명이 섞인 사과. 진짜 사과. 제가 화를 낸 건 잘못했어요.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참을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가짜 사과. 화를 낸 건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미안하지만 내도 이해해야 해. 나도 힘들었어. 사과는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잖아. 71세 최 여사님의 경험입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자주 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하시는데 항상 변명이 붙었어요. 며느리 미안하다.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노인네들은 원래 성질이 급해진다더라. 미안해. 그런데 너도 좀 이해해야지. 나도 힘들잖아. 사과했으니까 이제 됐지. 계속 그러면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최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사과인가요?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진심은 내 잘못이 아니야인 거예요. 분노가 만드는 장기적 피해. 몸의 피해. 74세 김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몸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30년 넘게 화 잘 내는 남편과 살면서 내 몸이 망가진 거예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린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소화 기능을 저하시킨다. 노화를 가속화한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 나이에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따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의 피해. 68세 송 여사님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진단하시더군요. 우울증이 있으세요. 그리고 불안장애도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항상 밝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울증이 있다는 거죠? 상담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오랫동안 감정적 학대를 받으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매일 눈치 보고 화날까봐 조심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과 오래 살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항상 불안하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 눈치를 본다. 작은 일에도 놀란다. 70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의 분노가 나를 망가뜨렸다는 것을요. 관계의 피해. 70세 박 선생님의 후회입니다. 나는 화를 잘 냈어요.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질렀죠.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가족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요. 나는 가장이니까, 내가 돈 버니까 하는 생각으로 내 분노를 정당화했어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70이 되어서 보니까 가족들이 다 떠나갔더군요. 아내는 나와 대화를 안 하고 자식들은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오고 손주들은 나를 무서워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내 분노가 가족을 파괴했다는 것을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관계가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분노가 만드는 관계의 피해. 신뢰가 무너진다. 친밀감이 사라진다. 대화가 끊긴다. 가족이 흩어진다. 외로움이 찾아온다. 후회만 남는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분노는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심해진다. 73세 윤 선생님의 관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성격이 둥그러진다고 하죠. 하지만 화 잘 내는 사람은 반대예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억제력이 약해진다.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 때문에 참는다. 나이 들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하며 더 거침없어진다. 고집이 세진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 방식이 옳아. 변화를 거부한다. 육체적 불편함이 많아진다. 아픈 곳이 많다. 잠도 잘 못 잔다. 작은 일에도 더 예민해진다. 70 넘은 사람이 화를 자주 낸다면 80, 90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심해질 거예요. 치료받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한다. 75세 조 선생님 전직 정신과 상담사의 전문적 의견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질병이에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은 치료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나는 문제 없어. 상대방이 문제야. 내가 화낸 건 다 이유가 있어. 왜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해? 결과적으로 치료받지 않는 분노 조절 장애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만 고통받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명확한 경계 설정. 71세 서 여사님의 조언입니다. 70이 넘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이 화를 내면 나는 자리를 뜰 거예요. 당신이 진정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처음엔 더 화를 냈어요. 나한테 감히 그런 식으로 말해? 하면서요. 하지만 나는 실행했어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나는 일어나서 나갔어요. 물건을 던지면 나는 집을 나갔어요. 욕을 하면 나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남편이 조금씩 변하더군요. 화를 낼 때 내가 떠난다는 걸 알으니까 참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화를 내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는 남편의 분노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두기. 68세 한 여사님의 선택입니다. 아들과 따로 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화를 자주 내는데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아들이 섭섭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 시간을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외롭기는 하지만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정적 거리두기. 73세 박 여사님의 지혜입니다. 남편과 같이 살지만 마음은 멀리 두고 있어요. 남편이 화를 내도 저 사람이 또 아프구나 생각해요. 소리를 질러도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상기해요. 욕을 해도 마음에 담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50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마음을 멀리 둔다는 게 슬프잖아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남편의 분노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방어벽을 쳤으니까요.